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에 짐승 새끼는 걷어도 사람 새끼는 거두면 안 된다는 말을 들은 적 있어요. 그땐 어려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난 25년간 남의 자식을 제 자식처럼 정성스레 키워놓고 뒤통수를 시게 맞으니 그게 어떤 뜻인지 철저히 깨달았어요. 어느덧 제 나이가 50대 초반이 되었어요. 지난 25년간 제가 눈물로 보낸 세월을 누가 보상해 줄까요? 이제 남편도 떠나고 없는 마당에 앞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전 서울 빈민촌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가난을 친구처럼 여기고 살았어요. 저와 엄마 아빠에게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 것은 단순히 절약정신이 아니라 생존의 습관이었죠. 엄마 아빠는 결혼은 하셨어요. 가난의 대를 끈자는 결심하에 아이를 갖지 않으시기로 하셨대요. 심지어 아빠는 정관 수술까지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사랑의 힘이 컸는지 제가 떡하니 생겨버렸죠. 덕분에 전 외동딸로 엄마 아빠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며 입에 풀칠하기 바빴지만 외동딸인 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깊고 또 깊었죠. 마음만은 부자인 집이었어요. 저희 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배 타고 바다 낚시하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제가 팔딱팔딱 뛰는 물고기가 신기했던지 그 옆에서 같이 팔딱팔딱 뛰는 모습이 너무 귀여우셨대요. 저는 명문여고에 진학하여 의사를 꿈꿀 정도로 성적이 꽤 괜찮았어요. 엄마 아빠가 고된 노동에 늘 힘들어 하시면서도 병원비 아까워 병원에도 못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의사가 되어 부모님을 마음껏 치료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이었어요. 기말고사를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에 부모님께 바다 낚시를 또 가자고 졸랐죠. 늘 지인의 조그만 배를 빌려 낚시를 하곤 했는데 그날은 날씨가 좀 안 좋다며 다음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딸 시험도 끝났겠다. 웬만하면 아빠가 바다 낚시 데리고 가고 싶은데 오늘은 파도가 약간 있어서 다음에 가도록 하자. 아빠, 저번에도 이 정도 파도에 물고기 엄청 많이 잡았잖아요. 오히려 살짝 물이 일렁거려야 잘 잡히는 것 같아요. 나 이제 회도 먹고 매운탕도 잘 먹으니 가서 물고기 많이 잡아오자고요. 엄마도 같이 가서 말이에요. 제가 졸은 탓에 부모님께선 못 이기시고 함께 바다로 떠났어요. 나중에 크게 후회했죠. 순간의 선택이 천추의 한이 되었죠. 혹여나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 있다면 딱 이 시점으로 되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서 절대 그렇게 궂은 날씨에는 바다로 향하지 않았을 거예요. 출렁거리던 파도는 점점 거세졌고 조각배에 타고 있던 저희 가족을 집어 삼켜 먹어버렸어요. 저희 가족과 배를 운항하던 지인분 모두 바다에 빠졌고 나중에 들으니 그 지인분께서는 제일 어린 저만 구할 수 있었다고 해요. 엄마 아버지는 순식간에 깊은 바닷속으로 잠겨버렸다고 하네요. 내가 미쳤지. 엄마 아빠한테 애교 부린답시고 내 부모님을 지옥구덩이로 몰아넣었구나. 이런 불효녀가 세상에 또 있을까? 난 죄인이다. 죄인이야. 죽일년이라고. 짐승처럼 울고불며 내 가슴을 치고 또 쳤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다시 되돌릴 수 없었죠. 시간이 좀 지나고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과 후회가 좀 옅어지자 혼자 남겨졌다는 현실이 크게 다가왔어요. 나 홀로 살아갈 생각을 하니 앞이 막막하더군요. 당장 집에 혼자 있는 것도 너무 무서웠어요. 냉장고엔 플라스틱 병에 있던 쌀 조금과 라면 몇 개가 전부였죠. 저는 당연히 의사의 꿈과 함께 대학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고졸로 바로 취업하기로 마음먹었죠. 이런 저를 안타깝게 보신 저희 담임선생님께서 절 부르시더군요. 성주야, 네가 우리 반에서 1등인데 돈 때문에 대학 입시를 포기한다고? 그건 말도 안 돼.
그럼 전문대 취업 잘 되는가라도 가보자. 수능은 포기하지 말고 꼭 봐. 전 담임선생님의 말씀대로 간호전문대에 입학했어요. 간호사로 교대 근무까지 하면 월급이 꽤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문대 학비는 최대한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으로 충당했고 얼른 졸업해서 돈 벌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간호학과 수업 중 내과에 관련된 교과에 들어오던 젊은 대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성함이 유땡땡 교수님이셨는데 아리따운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 얘기 등 수업 도중 가족 얘기도 가끔 하시던 활기찬 교수님이었죠. 저는 당시 과대표를 맡던 중이어서 교수님들께서 제 전화번호를 아셨어요. 그분들도 개인 사정이 생겨 강의에 약간 지각하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저에게 연락하셔서 출석 체크를 부탁하시곤 했죠. 그런데 유 교수님께서 연속 2번씩이나 결강하시더군요. 아무런 연락도 없이 말이죠. 학교 측에서 연락을 해도 받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전 교수님께 문자를 드렸고 얼마 후 연락이 왔어요. 다 꺼져가는 비참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연락도 없이 참 미안합니다. 가족끼리 봉고차 빌려서 바다로 여행을 가다가 그만 사고로 다 떠나갔네요. 교수님께선 거의 오열하며 말을 잇지 못하시더군요. 어머 교수님,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진정하세요 교수님. 건강은 괜찮으신 건가요? 학교 측에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마워요. 더 이상 강의는 못할 것 같군요. 워낙 정신없는 통에 대충 보이는 연락처로 전화하는 거니 학교 측에 잘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도 실은 몇 년 전에 엄마 아빠와 함께 배 타러 갔다가 사고로 저만 살아남았어요. 교수님 잘못 아니니 너무 시리에 빠지지 마세요. 지금은 삶이 지옥 같겠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힘내세요. 나중에 교수님께 들으니 진정성 있는 저의 말에 아주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교수님 일은 완전히 잊고 다시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여 대학병원 간호사가 되었죠. 몇 년 뒤 어느 날 이 교수님과는 병원에서 뇌과 의사와 직속 간호사의 관계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교수님 얼굴이 조금은 밝아 보여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맞이해야 이 병원 간호사가 되었군요. 여기 성적 좋아야 들어올 수 있는데. 하긴 과대표에 똑똑했으니 당연히 들어올 만하지. 너무 반가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때 그 사고 이후로 그래도 밝은 모습 뵈니 너무 좋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 그 사고로 와이프며 아버지며 동생까지 다 떠나보내고 우리 아들과 치매 걸린 노모만 살아남았어요. 아들은 이제 3살 됐는데 지금은 시터 아주머니가 봐주고 있지만 우리 아들과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죠. 아, 그러시군요. 어른한테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장하시네요. 전 저희 가족 사고 났을 때 절망의 심연에 빠져 얼마나 허우적댔는지 몰라요. 지혜 양이 그때 해줬던 위로의 말이 진정성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늦었지만 고마워요. 난 당장 갓 태어난 아기가 있으니 절망에 빠질 틈도 없었죠 뭐. 여튼 다음에 밥 한번 살게요. 다음에 밥 산다는 그 약속을 아주 나중에 지켰어요. 유 교수님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 병원을 차려 나갔거든요. 그리고는 절 간호사로 픽업하고 싶다며 연락해왔어요.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며 함께 상의해보기로 했죠. 그런데 그는 식사 자리에 아들을 데리고 나오더군요. 전 깜짝 놀랐어요. 부침성 좋아 보이던 그 아이는 절 보자마자 제 품에 달려와 안겨서 연신 엄마를 외쳤어요. 어머, 엄마가 그리웠구나. 안쓰럽네요 교수님. 이를 어쩌나? 안쓰러운가요? 전 보기 좋은데요. 우리 아들이 지혜 양을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교수님, 전 아직 20대 중반밖에 안 돼서 엄마라는 말이 와닿지가 않네요. 아기가 너무 귀엽네요. 교수님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부침성 있는 성격도 말이죠. 신기하네요.
아기 이름은 뭔가요? 유민준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교수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앞으로 그냥 성추 씨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네? 그래도 어떻게 버릇없이 교수님 성함을 함부로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럼 선생님이라고 부를게요. 앞으로 선생님 개인 병원에서 함께 일할 거잖아요. 에이, 지금 이 자리는 계급장 다 떼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거예요. 나중에 함께 일을 할지 아님 가족이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가족이요? 함께 일하는 가족 말씀이신가요?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차차, 제 생각을 밝힐게요. 우리 나이 차이가 20살이나 나서 내가 너무 염치 없는 것 같아 빠르게 다가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지혜 씨는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 내가 오늘 우리 아들까지 데리고 나온 이유를 눈치챘겠죠. 저와 20살 차이나 나는 중년의 남자이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싱글남이 절 여자로 보고 있던 사실이 좀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워낙 콧남에 성격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이 진정성 있게 다가와 준 것에 대해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아이가 있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만 빼면 제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자기 아들인 민준이와 제가 좀 더 친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인지 만날 때마다 데리고 나왔어요. 귀여웠던 그 아이가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또 만날 때마다 엄마 하고 잘 따랐고요. 전 간호사로서 그의 개인 병원에서 일하는 것 대신 그의 아내이자 민준이의 엄마가 되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갑작스레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저 혼자 사는 것에도 너무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 남자가 만날 때마다 프로포즈를 하며 강력히 어필했던 것도 하나의 이유였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 남자는 절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기보다는 그저 혼자 남겨진 어린 아들을 키워줄 부모가 필요한 게 아니었나 싶네요. 우리는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도 안 올리고 남편이 살던 집에 제 집만 갖고 들어가 함께 살았어요. 남편은 따뜻하고 성격 좋은 사람이었지만 개원 후 워낙 바빠서 집안일을 돌볼 시간이 없었죠. 3살 민준이를 돌보는 건 100% 제 몫이었어요. 제가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원래 있던 베이비시터 아주머니는 치매 시어머니를 돌보는 간병인 역할로 바뀌었죠. 각오는 하고 결혼한 거였지만 중증 치매 환자인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간병인이 있으니 난 민준이만 잘 키우면 되겠지 라고 쉽게 생각했던 제 생각은 큰 오산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나중에는 폭력적으로까지 변해 당최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문 밖으로 나가려는 일이 잦아졌고 벽에 똥칠하는 일은 일상 다반사였어요. 아이의 똥기저귀와 시어머니의 똥기저귀를 함께 치우며 너무 힘들어 울기도 자주 울었네요. 간병하시던 아주머니들도 매일 진이 빠지니 자주 그만두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남편을 정말 사랑했던 걸까? 아님 그냥 동정심에 결혼하게 된 걸까? 맨날 후회로만 점철되는 인생이 지긋지긋하더군요. 그나마 남편의 병원이 승승장구하던 모습에 함께 기뻐하며 이겨냈던 것 같아요. 여보, 이리 나와서 이 박스 좀 받아봐. 이게 바로 돈박스라고 돈박스. 웬 현금이 이렇게 많아? 이게 오늘 하루에 다 번 거야? 대체 이게 얼마야? 당연하지. 당신 남편 능력 있는 거 이제야 알았어. 난 진료도 잘하지만 장사 수완도 좋아서 돈을 긁어 모으고 있다고. 어때? 이 돈 다 자기 거야. 박스채로 다 가져. 얼만지 한번 세어보라고. 그때 당시만 해도 카드 사용보다는 현찰이 많이 융통되던 시절이라 남편은 남들 한 달 월급을 하루 만에 벌어와서 저에게 뿌듯하게 자랑하곤 했어요. 이때다 싶어 개원하고 고생하던 남편이 안쓰러워 꺼내지 않고 있던 얘기를 분위기 좋을 때 한번 꺼내봤죠. 자기야, 어머님 치매 증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어. 내가 민준이 보면서
어머님까지 간병하기에 너무 벅차. 치매 전문 병원으로 모시면 안 될까? 내가 매일 몇 시간씩 가서 들여다볼게. 안 돼. 우리 엄마가 기억을 완전히 잃기 전에 약속했던 거야. 절대 시설엔 보내지 않겠다고. 돌아가셔도 집에서 돌아가시게 하겠다고. 엄마가 강력히 원했던 바야. 내가 돈 많이 버니 그 돈으로 간병인 아줌마를 더 써. 그럼 됐지? 어머님이 내가 며느리인 걸 아시는지 자꾸 나한테만 시켜달라 먹여달라 하시는 통에 힘들어 죽겠다고. 간병인 아줌마들이 하는 건 다 거부하신다니까? 당신 나 진짜 피 말려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내가 돈 벌어다 주잖아. 우리 민준이도 아직 어리고 워낙 착하니까 별로 손 갈 일도 없고. 편하게 살면서 왜 징징대? 뭐? 편하게 살아? 당신 미쳤어? 맨날 병원 일 돌본다고 당신이 집안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나 있어? 그리고 애가 아직 어리니까 당연히 손 갈 일이 많지. 뭔 소리야? 내가 무슨 만능 로봇이야? 나한테 이 일 저 일 다 시키면 어떡해? 그럼 내가 병원 일 그만두고 집에서 애 보고 우리 엄마 돌보고 할까? 당신이 나가서 돈 벌어올래? 나만큼 벌어올 수 있어. 지금 돈 번다고 유세야? 나 고생하는 건 아랑곳하지도 않고? 날 대체 왜 시집 오라고 한 거야? 간병인 역할, 유모 역할 하라고? 지금 와서 다 그게 무슨 말이고 무슨 소용이야?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하자고 한 거야. 이제 됐냐? 그럼 나도 애기 가질래. 날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룬 거면 우리 사이에도 아이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왜 맨날 피임해? 애 갖는 거 왜 피하냐고. 나도 내 아기 갖고 싶어. 그건 안 돼. 아기 생겨서 거기에 온 신경이 다 뺏기게 되면 민준이한테도 큰 상처일 거야. 우리 아들에게 두 번 다시 시련을 겪게 하고 싶진 않아. 우리 사이에 아이는 민준이 뿐이야. 친자식이라 생각하고 길러줘. 제발 부탁이야. 나도 부탁 좀 하자, 여보. 우리 아기 한 번만 갖자. 나도 내 피가 섞인 아이를 한 명 키우고 싶어. 난 민준이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형제 만들어주면 좋잖아. 우리 아기 생긴다고 해서 민준이한테 절대 소홀히 하진 않을 거야. 정말 미안한데 그건 안 되겠어, 여보. 우리 아기는 갖지 말자. 민준이 한 명만 잘 키우자. 난 더 이상의 아이는 원치 않아. 그리고 엄마 사실 날이 많지 않으니 돌아가시는 날까지 집에서 잘 모셔줘. 원하는 돈은 내가 다 갖다 줄게. 철통수비였어요. 그 순간 남편이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같이 느껴졌죠. 어린 나이에 20살 차이 나는 남자와 결혼해서 개고생하는 대가가 고작 이건가? 너무 비참해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이혼해버릴까 수만 번 생각했지만 민준이와 시어머니 뒷바라지를 하느라 정신없는 통에 다 잊고 말았네요. 매일매일을 도장 깨기 하듯 살았으니 말이죠. 남편은 돈 벌어올 줄만 알았지 재테크에는 젬병이었어요. 전 그 돈을 통장에 쌓아놓고 있다가 대출받아서 연식이 오래된 꼬마 빌딩에 투자하고 빌딩에서 나오는 월세로 대출을 상환하고 이걸 계속 반복했어요.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얻었죠. 그렇게 사모한 꼬마 빌딩이 총 10채. 그중 대지가 넓직한 것들은 헐고 새 건물로 다시 지었어요. 지하 주차장도 만들고 말이죠. 자그마한 땅에 있던 건물은 옆 건물까지 함께 사들여 큼지막하게 다시 지었죠. 매입 당시 가격보다 많게는 10배까지 오른 것도 있네요. 남편도 저의 부동산 재테크 실력에 감탄을 하더군요. 딱 하나 바보 같았던 점은 순진했던 제가 남편의 돈으로 사는 거니 거의 다 남편 명의로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남편이 먼저 떠날 때 땅을 치고 후회했죠. 민준이는 아주 어릴 적엔 절 잘 따랐지만 점점 커가며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면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외면해버리고 싶었지만 아이가 아토피가 너무너무 심해서 제 손이 갈 수밖에 없었죠. 온 몸에서 진물이 흘러나왔어요. 아토피에 좋다는 방법은 다 해본 것 같네요. 지장수가 좋다고 하여 황토를 체에 걸러 고운 입자만 담아서 그물을 거르고 또 걸러 맑은 지장수를 만들어 마시게 하고 씻기고 그랬네요.
또 남편을 설득하여 산속에 황토집을 짓고 주말이면 민준이를 황토집으로 데려가 쉬게 했어요. 그럴 때면 입이 대빨 나온 민준이는 서울로 가서 치킨 피자를 먹자며 떼를 썼죠. 그렇게 아이를 산속에 데리고 다니는 주말 동안 시어머니는 남편이 간호했고요. 아마 보초 선다는 말이 맞았을 거예요. 남편도 본인 엄마 치매 뒷바라지하는 걸 힘겨워하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그렇게 10년을 치매 놓인 간병에 온 가족이 모두 지쳐가던 그날 밤, 시어머니는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말씀 시어머니께 죄송하지만 참 홀가분하더군요. 하지만 민준이가 본격적으로 사춘기를 겪으며 저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갔어요. 마치 절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아이인 양 정신적으로 절 사정없이 흔들어대더군요. 멘탈이 센 편이라고 자부했던 저는 진짜 나가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엇나가기 시작했던 시점은 민준이가 제가 친엄마가 아니란 사실을 알고부터였을 거예요. 서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사진첩에서 본인을 안고 있던 친엄마의 사진, 남편과 민준 엄마의 결혼식 사진 등을 들고 와서 저한테 묻더군요. 엄마, 아빠 옆에 웨딩드레스 입은 아줌마는 누구야? 엄마랑 다른 것 같은데? 다른 사진을 보니 이 아줌마가 날 안고 있네. 이 얘기 나 어렸을 때 맞지? 전 엄청 당황했어요. 이 집안을 다 치우면서도 그런 사진첩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정신을 차리고는 민준이에게 사실대로 말해주기로 했죠. 민준아,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민준이를 낳아준 엄마는 따로 계셔.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 난 네가 어릴 때 아빠와 결혼해서 널 봐주기 시작한 거야. 하지만 난 널 내가 낳은 아들이라 생각하고 키우고 있어.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어. 뭐가 안 달라져? 내 친엄마가 아니라고? 날 낳아준 엄마는 이미 죽었단 말이야? 그걸 왜 이제 말해줘? 지금 장난해? 아줌마는 나랑 아무 상관없는 남이란 거잖아. 피 한 방울 안 섞인 생판 남. 엄마도 아닌데 이제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 듣지도 않을 거니까. 안 그래도 사춘기가 시작되어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아이였는데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이 엄청난 충격이었는지 아이의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아주 매섭게 말이죠. 남편에게 얼른 사실을 알리고 남편도 조기 퇴근하여 아이를 잘 달래보았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남편은 애먼 제 탓을 하더군요. 그러게 왜 애가 먼지 쌓인 사진첩까지 찾게 내버려둬? 대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애 하나 잘못 보고. 그걸 여태껏 간직한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인데? 애한테 숨기려면 제대로 숨기든가 아니면 아예 버리든가 해야지. 그걸 간직하는 건 나에 대한 예의도 아니지. 내가 당신하고 산 세월이 10년이 넘었는데. 아휴, 아들 하나 있는 거 잘 좀 키워보려 했건만 당신 때문에 더 삐뚤어지게 생겼어. 안 그래도 바랑심 가득하던 애였는데 어쩔 거야. 당신이 잘 달래서 바른 길로 인도해봐. 우리 아들은 내 삶의 낙이자 존재 이유라고. 피 같은 우리 아들, 불쌍한 내 새끼. 난 안 불쌍해? 이 집에 시집와서 치매 걸린 시어머니 똥수발 다 들어. 피도 안 섞인 남의 아들, 아토피 한번 고쳐보겠다고 별짓 다 하고 다녀. 사랑과 정성으로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아줌마래. 피 안 섞였다고 나랑 상종도 안 한다고. 당신이 진짜 친아들처럼 사랑으로 대했으면 우리 민준이가 지금 저렇게 나올까? 아니라고 봐 난. 당신이 여태껏 계모처럼 키웠으니 저렇게 삐딱노선을 타는 거라고. 뭐라고? 애 아빠인 당신이 맨날 애를 감싸고 도니까 애가 지멋대로인 거 아니야. 난 앞으로 민준이를 똑바로 키워야겠어. 내가 남의 아들이라 생각했으면 그냥 어르고 달래고 대충 끝냈을 거야. 근데 그건 애한테도 독이 되는 것 같아. 진짜 친엄마처럼 강력하게 훈육할 테니 말리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 전 아이를 똑바로 교육시키기 위해 가진 애를 다 썼어요. 친자식처럼 정성스레 키우고 싶었거든요. 공부에 필요하다고 하면 과외나 학원도 다 알아봐주고 학교 행사에도 열심히 참석했죠. 그날도 학교에 학부모 상담이 있어 예정 시간보다 일찌감치 가 있었죠. 야, 유지랄, 저기 니네 계모 온다.
얘, 너 지금 뭐라고 했니? 계모? 유지랄? 우리 민준이를 왜 그렇게 표현하니? 제가 하도 지랄 맞아서요. 친구들 물건 다 뺏고 학교에서 지 맘대로 행동하고 완전 지랄 맞아요. 아무리 그렇다 한들 친구를 그렇게 안 좋게 표현하면 어떡하니? 아줌마가 유지랄 칠엄마도 아니잖아요. 뭔 상관이에요? 걔 말에 의하면 잘 대해주지도 않는다는데요. 민준이가 친구들한테 잘 그렇게 설명하고 다닌다니 모욕적이었습니다. 잠시 후 담임선생님과 학부모 상담을 했고 민준이의 친구들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학교 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있더군요. 민준이 어머님, 민준이가 가족을 극도로 싫어하고 있어요. 자기를 완전히 방치한다면서요. 그래서인지 온갖 비행 청소년 같은 행동은 다 하고 다닙니다. 수업 빼먹고 오락실 PC방에 가 있고요. 주임 선생님이랑 가서 잡아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가요? 전 민준이 어릴 때부터 봐왔지만 저렇게까지 사춘기를 심하게 겪을지 몰랐어요. 친엄마는 아니지만 온갖 정성을 다 쏟고 있습니다. 방치한다는 건 민준이가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전 머리가 땅에 닿도록 조아리며 담임선생님께 사과를 드리고는 집으로 왔어요. 아이가 먼저 도착해 있더군요. 너 대체 엄마에 대해 남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야? 말해봐 어디? 아줌마가 왜 내 엄마야? 혹시 우리 아빠를 몰래 좋아해서 일부러 내 친엄마 사고나게 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죽인 거 아니냐고. 너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왔는데. 니네 할머니 치매 걸린 와중에도 널 정성으로 키워왔는데 지금 와서 뭐? 이런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라고? 어느 날은 혼내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어르고 달래보기도 했지만 민준이는 크면 클수록 스케일 크게 삐뚤어 나갔습니다. 한 달에 몇백씩 쏟아부었던 사교육은 말짱 헛것이 되었죠. 민준이는 대학은 절대 안 가고 나이트 삐끼하며 생활한다고 하더군요. 나이트클럽 앞에서 호객행위나 하던 민준이를 잡아온 것도 수차례. 집에 들어 앉힐 때마다 저와 남편 보란 듯이 머리를 빡빡 밀고 문신을 더 요란스럽게 하고 들어왔어요. 마치 시위하듯 말이죠. 남편도 그런 아들의 모습에 점점 지쳐가는 것 같았어요. 그냥 용돈 쥐어주며 사고만 치지 말고 살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민준이는 다른 의미로 대형 사고를 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를 임신시켜 들어온 거였어요. 철딱선이 없어 보이던 그 아가씨는 민준이 아빠가 의사라고 하니 있어 보였는지 만난 지 100일도 안 돼 결혼을 하겠다며 왔죠. 저 이 아가씨랑 결혼해요. 우리 와이프 임신했거든요. 벌써 혼인신고 끝냈어요. 살집 좀 마련해 주세요. 돈 안 주시면 제 방에서 그냥 같이 살게요. 뭐? 너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 아빠한테 이런 방구도 없이 이미 혼인신고까지 하고 여자 임신시켜와서 대뜸 돈 달라고? 그 돈을 아빠가 줄 것 같아? 아빠는 늘 내 말 들어줬잖아요. 아빠의 손주가 생겼다고요. 기쁘지 않으세요? 그리고 왜 저 아줌마가 내 엄마예요? 내 친엄마는 죽었잖아요. 야 유민준, 저 아가씨 보는 앞에서까지 끝끝내 날 아줌마라고 칭해? 너 진짜 이럴 수 있는 거냐? 이게 널 위해 20년 넘게 희생한 대가냐고. 희생? 내 마음에 차지 않는데 누굴 위해 희생했다는 거지? 참내 기가 차서. 아줌마는 됐고요. 아빠가 돈 주면 되겠네요. 아빠 돈 많잖아요. 건물들 다 아빠 명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월세 일부만 대주세요. 네? 임마, 용돈은 이미 차고 넘치게 주고 있잖냐. 엄마한테 아줌마라고 하는 거 더는 용납 못한다. 예의 바르게 행동해. 혼인신고하고 임신까지 했다면 물을 수도 없고 결혼시켜야지 뭐. 일단 아기 낳고 결혼식은 올리도록 하자. 천방지축이 널 밖에 내놓고 두고 볼 순 없어. 아이를 키운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우리 집 넓고 방이 여러 개이니 몇 년만이라도 일단 여기서 다 함께 지내도록 하자. 네? 아니 아버님, 의사에다가 건물주에 돈도 많다고 들었는데 시댁에서 애 낳고 신혼생활 하라고요? 그렇게는 못해요. 저희 앞으로 아파트 한 채 사주세요. 아니 아가씨, 우리 부부가 그쪽을 며느리로 허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라는 게 많구만. 아무리 임신했다고 해도 그렇지
갑자기 와서 아파트 사놓으라면 기분 좋겠어요? 아줌마는 뭔 상관이에요. 아줌마 명의로 된 재산 하나도 없다면서요. 민준 씨 친엄마도 아니라면서 엄마인 척 오지네? 그리고 아줌마는 임신해본 적도 없다면서요. 입덧해서 고단한 날 이해하겠냐고요, 어디? 뭐야, 너 몇 살이야? 어디서 어른한테 막말을 퍼부어? 아주 쌍욕만 안 했지 싸가지가 하나도 없네? 임신한 게 벼슬이냐? 야, 유민준, 너 어디서 이런 여자애를 데리고 왔어? 여보, 나 이런 애들이랑 같은 집에 못 살아요. 날 택하든지 아들 내외를 택하든지 마음대로 해요.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남편은 현금 5억이 든 통장을 가져와 아들 내외에게 나가서 집을 얻든 차를 사든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짐을 싸서 내보내더군요. 남편이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때 바로 이혼을 택했을 거예요. 시어머니도 예전에 돌아가셨고 아이도 다 컸겠다. 그 집안에서 제가 더 이상 할 일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과는 사이가 좋았지만 둘 사이에 아기가 없다 보니 그리 끈끈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사랑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훨씬 지난 시점이었으니까요. 모든 풍파가 다 끝났다고 생각됐을 즈음 마지막으로 가장 센 게 오더군요. 이래서 인생은 방심하면 안 되나 봅니다. 남편이 눈에 띄게 살이 빠지더니 복통이 있어 받은 검사에서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였죠. 내과 의사로 잘 나가던 남편은 정작 본인의 건강은 챙기지 못했던 거죠. 췌장암 말기는 완치가 힘들고 남은 삶이 얼마 없다는 걸 의사 본인이 더 잘 알기에 남편은 오히려 덤덤하더군요. 완전 패닉 상태에 빠진 건 저였어요. 미우나 고우나 남편이라고 믿고 25년간 살아왔는데 다시 저 혼자 남겨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민준이는 절 남보다 못한 취급하고 내가 낳은 자식도 없는 판국에 남편까지 떠난다니 30년 전 엄마 아빠가 떠나버리던 그때가 떠오르더군요. 그동안 재테크로 사들였던 꼬마 빌딩들에서 나오는 월세로 우린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죠. 남편을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하는 마음에 있는 돈을 다 써서라도 고쳐보자 했지만 남편이 그냥 자연스럽게 떠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남편에게는 전부나 다름없던 아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자 민준이와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라 민준아.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집으로 들어와서 곁에서 간호해라. 뭐요? 아빠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시한부 뭐 그런 거예요? 헐, 근데 나보고 간호하라고? 아줌마가 간호해요. 왜 그걸 나한테 떠넘기려는 거죠? 그때 옆에 있던 며느리가 민준이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귓속말을 하더군요. 하도 가까이 모여 있어서 좀 들렸는데 유산 어쩌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와 상의하던 민준이는 자세를 고쳐 앉고는 갑자기 온순하게 얘기하더군요. 엄마, 그래요. 생각해보니 엄마 말이 맞네요. 내가 간호할게요. 우리 아빠 하나뿐인 자식인데 내가 옆에 있어야지 암. 그래, 니네 부부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던 아빠 옆에서 네가 힘이 되어주렴. 신생아의 우리 손주도 옆에서 자주 보여드리고 말이야. 남편은 아들과 함께 살게 됐다는 사실에 기뻐했지만 그것도 잠시였고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되었어요. 몇 달 만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뼈만 남은 해골이 되어버렸죠. 고열이 자꾸 났던 탓인지 귀도 잘 안 들리게 되었고 눈도 잘 안 보인다는 나날이 늘어갔어요. 남편이 외로울까봐 마지막 가는 길 친구들과 추억 많이 쌓으라며 남편의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서 집에도 많이 초대했죠. 남편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드리워지는 동안 하나뿐인 아들 민준이는 점점 화색이 돌더군요. 남편의 기운을 조금이나마 북돋기 위해 민준이를 곁에 두었는데 민준이만 방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째 남편의 얼굴은 더더욱 슬퍼 보였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밤 제품에서 남편은 저 세상으로 편안히 떠나고 말았어요. 그동안 제가 진정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주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엄청난 슬픔을 감당할 수 있었죠. 그런데 유민준 이 새끼는 장례식에 억지로 참석해서는 띵가띵가 하며 한쪽 구석에서 지 옆에 나랑 아이와 함께 놀더군요. 야, 너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왜 웃음꽃이 피냐? 이 후레자식아,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더냐? 아줌마가 뭔데 나보고 울어라 말아라야. 혹시 돈 때문에 이 지랄하는 거야? 아빠 유산은 내가 다 챙길 테니 이제 그만 꺼져 주세요. 뭐라고? 돈 때문에 여지껏 아버지 곁에서 간호하는 척 했던 거냐? 너네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죗값 치르게 할 거야, 이 사이코들아. 민준이 내외를 쫓아버리고 저 혼자 꾸역꾸역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마지막 날 남편과 친하게 지내던 정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형수님, 출장에서 돌아와 이제야 찾아뵙니다. 죄송해요. 우리 형님 장례에 제일 먼저 왔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변호사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형수님, 형님께서 절 믿고 제게 유언장을 맡기셨어요. 전에 형님 댁에 갔을 때 직접 유언장 작성하는 영상도 찍어놓고 형수님께 전하는 육성도 녹음하고요. 잠시 이쪽으로 와서 확인하시죠. 저는 부동산까지 합쳐 200억이 넘는 재산을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에게 대부분 다 준다는 유언이겠지 예상하고 영상을 봤어요. 하지만 화면 속 남편은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더군요. 여보, 내가 아기 낳지 말자고 한 것 너무 미안해. 그땐 솔직히 우리 민준이밖에 몰랐던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게 되니 마지막이야 그놈의 진심을 보게 된 것 같아. 내가 자거나 의식이 없는 줄 알고 옆에 와서 기도하더라고. 제발 빨리 죽어달라고 말이야. 그래야 아빠 돈 내가 다 갖고 갈 수 있다나 뭐래나. 너무 놀라 심장이 철렁하더군. 내가 악마를 낳아 키웠어. 자기한테 너무 미안해. 내 명의로 된 재산은 자기한테 다 줄 거야. 그 재산에 자기의 공이 더 크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 그놈한테 한 푼도 안 가게 해줘. 정 변호사한테 단단히 말해놨으니 혹시 민준이가 소송까지 끌고 가거든 끝까지 소송해서 자기가 재산 다 갖고 떵떵거리며 잘 살아. 자기 아직 50살밖에 안 됐으니 다보다 훨씬 멋진 남자 만나서 꼭 재혼해. 그동안 못난 남편 만나 치매 걸린 시어머니 뒷바라지하고 남편 말기암까지 간병하다 젊은 시절 다 보낸 것 같아. 미안하고 또 미안해. 사랑했어. 그동안. 안녕 내 사랑. 눈물이 주르륵 나서 정신이 없더군요. 이후 영상에서 남편은 정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같은 취지의 유언장을 작성하고 읊으며 최대한 본인 뜻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 죽어가는 마당에 말이죠. 이 영상을 바로 유민준 이놈에게 전송했고 바로 달려오더군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아줌마야. 이 영상 조작했지? 우리 아빠를 어떻게 구워 삶은 거냐고. 내 재산 다 내놔. 이제 아빠 죽었으니 다 내 거잖아. 얼른 내놓으라고 이 욕심쟁이 할망구야.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어디 해봐. 난 네 아빠의 뜻에 따를 뿐이야. 내 남편은 너한테 단 한 푼의 재산도 넘어가지 않길 바라며 저 세상으로 갔다고. 유언장 확인했잖아? 씩씩거리며 돌아가더군요. 예상했듯이 소송을 걸어왔어요. 전 정 변호사를 필두로 초호와 변호사 군단을 꾸려 대응했죠. 결과는 당연히 저희 승리였어요. 유민주는 으르렁거리며 돈 내놓으러 갈 땐 언제고 이제 제 앞에 와서 한 푼만 줍쇼 하며 펑펑 울더군요. 돈 좀 줘요 엄마. 지금껏 난 엄마라고 믿고 따랐는데 이렇게 맨몸으로 내쫓으면 어떡해요. 저 아빠 유산 한 푼도 못 가져가면 이혼당해요. 자, 옛다 100만 원. 네 와이프가 좋아하는 명품백 중고로 하나 사가든지 해. 니네 애들이 불쌍해서 주는 용돈이니 받고 떨어져. 그리고 어디서 엄마라고 불러? 난 네 엄마 아냐. 내 뱃속으로 낳지도 않았는데 웬 엄마? 이건 네가 날 그동안 철저히 무시한 복수야. 전 5만 원짜리 20장을 그놈 얼굴에 뿌리고는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더 이상 얼굴 마주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주섬주섬 현금을 줍더니 고개 푹 숙이고 나가더군요.
이젠 다 끝났네요. 유씨 집안으로 시집와 25년간의 저의 역할은 장렬히 막을 내렸습니다. 이젠 맞이해 본래의 제 모습으로 돌아와 살려고 해요. 저의 앞길이 꽃길이기만을 빌어봅니다.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느낌이에요. 지금껏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커다란 행운도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성동구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결혼하고 4개월 만에 초스피드 이혼을 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확 변해버린 남편의 태도와 시아버지 돌아가신 후 돌변한 시어머니와 거기에 아주버님까지 아주 가지가지 했거든요. 정말 죽을 때까지 그 인간들 못 살기를 바랄 정도로 여전히 열이 받아 있긴 해요. 물론 크게 한 방 먹이고 이혼했을 때에는 속이 다 후련했지만 그 인간들이 저한테 했던 행태를 생각하면 여전히 이가 갈리네요. 남편은 처음 봤을 때 사교적이고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남이 다가오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살갑게 다가오는 남편이 참 편하게 느껴졌었네요. 사귈 때에도 저에 대한 배려가 넘쳤었고요. 아마 이 정도면 거칠애가 아니고 진심이 아닐까 그렇게 믿었고 그 믿음 하나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시댁에서는 시아버지께서 나서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다른 집 귀한 딸이 왔다며 참 좋아하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아주버님이 결혼했던 여자도 시아버지가 끝까지 편들어주고 잘해주셨다고 해요. 그런 시아버지는 시댁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자였고 시아버지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도 아주버님도 그리고 남편도 꼼짝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렇다고 시아버지가 무례한 요구나 황당한 말을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었고 참 상식적이고 공평한 분이었기에 다들 그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그런 시아버지가 의지가 됐고 좋았어요. 몇 년 전 아빠가 돌아가셨기에 저를 막내라고 많이 챙겨주신 아빠 생각도 많이 났고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처음 시댁에 갔을 때도 시아버지는 손수 장을 봐오시고 메인 요리인 찜닭은 직접 하셨다고 했어요. 찜닭은 제가 잘 먹는 음식이었고요. 우리 세아가 오늘 우리 집 음식이 입에는 맞냐? 정훈이 말로는 세아가 찜닭 좋아한대서 특별히 준비했다. 너무 맛있어요, 아버님. 나중에 요리법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제가 온다고 이렇게 손수 음식까지 해주시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정말 감사해요. 네가 우리 생각해서 결혼 전부터 건강식품에 한우에 굴비에 얼마나 갖다 줬니? 그런 게 자기 잘 보이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신경 쓸 수 있는 거 아니다. 생일에 어버이날까지 챙긴 거는 정말 마음이 있는 거지. 시아버지는 제가 남편과 사귀고 1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시부모님 생신이며 명절을 챙겼던 걸 잊지 않고 계셨어요. 부디 너희들은 끝까지 사이좋게 잘 살았으면 좋겠구나.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하게 웃으셨어요. 아주버님과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며 이혼한 큰며느리 생각이 많이 나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자세히 이야기해주지 않아서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아주버님하고 시어머니가 아주버님 전 부인하고 성격이 많이 안 맞았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당해보니까 그냥 성격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람 돌게 만들었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더 집안 공기 강하게 잡고 시어머니 아무 말도 못하게 하신 거였고요. 아무튼 당시에 저는 그런 깊은 속사정까지는 알지 못했죠.
그저 주변에서 들었던 지독한 시댁이 아니라는 사실에 굉장히 마음이 놓였고 시아버지가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걸 어디에나 자랑하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결혼하고 한 달이 좀 안 됐을 때 시아버지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덧없이 끝나는구나 싶어 황망했고 저에게 잘해주셨던 시아버지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돌아가시는 걸 보고 많이 슬펐었네요. 그리고 그 슬픔이 다 가라앉기도 전에 남편과 시댁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늦게 오는 건 예사였고 어디서 술을 진창 퍼마시고 오지 않으면 집에 와서 술 마시며 TV 보느라 정신이 팔려 집안일은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정훈 씨, 오늘 빨래 안 말렸네? 이번 주 정훈 씨 담당이잖아. 정훈 씨, 안 들려? 빨래 이거 세탁기에 그대로 있어서 다 신내놔서 다시 빨아야 되잖아. 아우씨, 시끄러워 좀. 너 때문에 대사 하나도 안 들리잖아. 라며 버럭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놀랐던지요. 그걸 시작으로 남편은 저와 분담해서 하기로 한 집안일은 물론이고 저희 친정엄마한테 전화드리는 것도 걸렀고 매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을 할라치면 시끄럽다 닥쳐라, 네가 뭔데 그러냐, 이런 험한 말이 날아오기 일쑤였고요. 제가 알던 남편은 가끔 욱하기는 해도 말을 험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었기에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어리둥절했어요. 상처도 많이 받았고 처음에는 다 내 책임 같기만 했죠. 그러다 보니 한 달도 안 돼서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 위궤양에 탈모도 오고 불면증까지 생겨 고생을 하게 됐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위경련이 일어나서 조퇴를 해야 할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남편은 저한테 반찬이 부실하다,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 이러면서 불평만 해댔어요. 나 지금 아픈 거 안 보여? 병원에서도 아무것도 생각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정만 취하래. 그런 사람한테 지금 과일 안 사다 놨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 정말 이럴 거야? 야, 현대엔 위장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하여간 되게 공주라니까. 어디 조금만 아파도 아주 죽는 신용이지. 야, 그랬으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 다 병원에 입원했어. 시끄럽고 내일은 과일 사다 놔. 내가 과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면서 어떻게 과일을 떨어뜨리냐? 그러면 정훈 씨가 직접 사와. 아니면 배달을 시키던가. 요즘처럼 앱 주문 버튼 하나면 다 되는 세상에 왜 이래 정말. 그럼 네가 거기 누워서 주문 버튼 눌러. 손가락 뒀다 뭐하냐? 아주 남편은 부려먹으려고 만들어. 남편이 이런데 거기에 시어머니랑 아주버님까지 보탰어요. 시아버지 살아생전에는 그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했던 양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수준이 너무 하찮아서 오히려 열받았어요. 정말 별거 아닌 걸로 트집을 잡았거든요. 너 저번에 네 시아버지 살아있을 때 와서 반찬만 담았지? 그리고 과일 2번 깎고 방 1번 닦고 갔지? 그게 한 달 동안 너 여기 와서 한 거거든? 그거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다 하는지 지켜볼 거다. 시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네 태도 변하는지 볼 거야. 너 전에 영광굴비도 제일 큰 거 20마리 사왔잖아. 그거 아래로는 선물 취급도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내가 너 밥 3번이나 차려줬어. 오늘 네가 밥 차려주고 과일 깎아주고 커피 타주고 다 따로따로 해서 3번 설거지해. 정말 너무 유치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시댁 가면 일하는 게 맞으니 그 정도야 제가 하고 넘어가면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옆에서 아주버님이 자꾸 제 신경을 건드리는데 그건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사람 아픈데 움직여야 해서 힘드니 더 화가 나기도 했어요. 죄수씨, 요즘 정훈이 먹을 과일도 잘 안 챙긴다며요? 사람이 그러면 돼요. 아빠 돌아가셨다고 태도가 너무 변한다. 인간은요, 앞뒤가 같아야 하는 법이에요. 똑바로 하란 뜻이에요. 저는 그때부터 왜 아주버님이 이혼했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누가 견뎌내며 살까 싶더라고요.
저 또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살지 눈앞이 캄캄했어요. 속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여태까지 그들이 친절했던 건 시아버지 때문이었구나 싶었어요. 왜 그리 시아버지가 저랑 남편은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말씀하셨는지도 알았어요. 제가 가장 화가 나는 건 남편이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이 변한다 해도 남편은 그러지 말아야 하잖아요. 이건 완전 저랑 결혼하려고 일부러 수작 부렸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였어요.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이런 화가 쌓이고 억울함에 분노가 되니 정말 몸에 병이 생기더라고요. 현기증이 심해지나 싶더니 이석증이 왔고 장에서 용종이 발견돼서 그것도 떼어야 했어요. 저는 결국 휴직계를 내고 집에서 쉬어야만 했어요. 용종을 뗀 건 며칠만 쉬면 되는 일이었지만 이석증이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안 나았거든요. 이비인후과 의사는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으니 몇 달 정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는 걸 권한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휴게실이나 건강관리실에 가서 누워있을 때가 더 많아서 고민 끝에 휴직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제가 집에 누워있어도 남편은 저한테 괜찮은지 묻지도 않았고 매일 TV를 크게 틀어놓고 영화를 보고 치킨을 시켜 먹고 팝콘 먹고 콜라 마시며 완전 자기 개인 영화관이라도 된 듯 거실을 썼고요. 그러니 저는 어지럽고 머리도 울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단 한 번 신경도 쓰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정하게 저한테 말을 건네더라고요. 정아야, 나랑 같이 바람 쐬러 나갈래? 오랜만에 맛있는 것도 먹고 내가 괜찮은 브런치 카페 예약했어. 웬일이야? 무슨 바람이 분 건데?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는 내가 원래 하면 잘하잖아. 얼른 가자. 남편은 그렇게 저를 부추겨서 서둘러 준비하게 하더니 차에 태워 꽤 유명한 야외 브런치 카페에 데려갔어요. 도착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그래도 나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구나 했죠. 그냥 살아볼까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웬걸요. 도착하니 이미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이 있더라고요. 두 사람도 저한테 언제 그렇게 쪼잔하게 사람 괴롭혔냐는 듯 아주 반갑게 맞으며 저한테 먹고 싶은 거 고르라고 했어요. 뭐든 제 위주로 해주는 분위기가 어색하고 어리둥절한데 아주버님이 저한테 할 말이 있다는 거였어요. 재수씨, 나 있잖아요. 결혼해요. 정말 잘 됐죠? 완전 괜찮은 여자 만났거든요. 그 집에서도 저 좋다고 하고 여자도 저한테 매달려서 이렇게 재혼을 하게 되네요. 저 좀 축하해주세요. 그래 얘, 너 왜 이렇게 얼빠진 사람처럼 가만히 있어? 아,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아주버님. 정훈 씨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에휴, 놀래켜 주려고 그랬지. 완전 대박 소식이잖아. 이게 저한테 대박 소식일 것까지 있나요? 듣자마자 축하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러면 아이는 어쩌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아주버님한테는 2살 배기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주버님은 지금까지는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전세 아파트를 얻어 아이와 둘이 살았는데 아이는 늘 어린이집에 종일 맡겨놓는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챙기는 모습은 별로 본 적 없고요.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에는 제가 갔을 때 시아버지가 아이와 놀아주시는 걸 본 적 있지만 돌아가신 후에는 시댁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부인의 아이를 데려간 건가 했는데요. 갑자기 아주버님이 상상도 못했던 말을 꺼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말인데 재수씨가 우리 민준이 한 3년만 키워줘요. 지금 당장 아이를 데리고 결혼할 수가 없거든요. 결혼할 여자가 아이가 좀 크면 같이 살 수 있어도 너무 어린아이는 감당이 안 되고 지금은 신혼 분위기 만끽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시간 많은 재수씨가 우리 민준이 맡아주는 걸로 하죠. 네? 그래 세아가 너 지금 회사도 안 다니잖아. 나는 그래서 어머 이게 하늘이 주신 기회라는 거구나 했다니까. 아주버님과 시어머니 말에 너무 어이가 없는데 거기에 남편까지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 우리 아이 낳아 키울 건데 미리 공부한다 생각하면 되지. 학원에서도 선행학습 있잖아. 우리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 인간이 정말 미쳤구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오려고 했어요. 저한테 갑자기 잘해주고 비싼 야외 브런치 카페에서 제가 원하는 거 위주로 주문해 준 게 다 이것 때문이었던 거였어요. 아이를 3년간 키워달라는 거요. 저는 분노를 삼키며 제 생각을 똑바로 말했어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제가 용종 떼어난 지 얼마 안 됐고 거기다 이석증이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지 않아서 모든 거 완전히 손 놓고 쉬라는 처방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키워보지도 않은 아이를 키우라뇨. 그게 병자한테 할 소린가요? 지금 2살인 아이를 생전 아이 돌본 적도 없는 저더러 맡으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다들 저한테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네요. 정말 너무들 하세요. 됐고 여기 계산을 제가 하고 나갈게요. 먼저 일어납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카페를 나와 택시를 불러 그걸 타고 혼자 집으로 왔어요. 잠시 후 제 뒤를 따라온 남편은 저를 노려보며 말도 안 되는 화를 냈어요. 정아, 너 어떻게 그러냐? 네 조카 돌봐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걔는 그럼 어떻게 살라고 단칼에 거절을 해? 아픈 거? 그까짓 게 무슨 병이라고 그래? 2살짜리라 손이 많이 가? 아니, 안 키워봤다며? 그건 어떻게 하는데? 애들은 그냥 밥만 먹이고 화장실만 잘 데려가면 알아서 크는 거야. 그런데 그걸 못하겠대? 못하겠어. 그렇게 애 키우는 거 쉬운 것 같으면 정훈 씨가 회사 데리고 출퇴근하면서 키워. 난 못하니까. 너 어쩜 그렇게 매정하냐? 네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정말 결혼 안 했을 거다. 너 때문에 민준이도 고아처럼 되고 우리 형은 우리 형 인생일 때 중요한 순간인데 너 때문에 망치면 어떡할 건데? 그럼 니네 집안 식구들이 알아서 해. 어머니도 하시는 일 없잖아. 네가 못하겠으면 어머니가 하시면 되겠네. 뭐? 니네 집안 식구들? 말 다 했어? 다 했으면 뭐? 그럼 니네 집안 식구들이지 우리 집안 식구니? 그리고 너나 니네 식구가 나 식구라고 생각했으면 이랬겠어? 뭐? 이런 줄 알았으면 결혼을 안 해? 누가 할 소리? 그렇게 남편과 대판 싸우고 난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고 느닷없이 아주버님이 집에 들이닥쳤어요. 그러더니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우더라고요. 재수씨, 너무 섭섭합니다. 이럴 때 서로 돕자고 가족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 같이 힘 합칠 일에 자기만 쏙 빠질 생각을 해요? 말은 바로 하세요. 지금 결혼하는데 제일 힘든 일을 세 사람이 똘똘 뭉쳐서 저한테 떠넘기고 다들 빠질 생각이잖아요. 아니, 우리 민준이 불쌍하지도 않아요? 만나면 그렇게 이뻐하더니 그거 다 연기였구만. 그렇게 불쌍하면 아빠가 데려가세요. 그쪽 식구들이야말로 뭐하는 사람들인가요? 자기들이 돌보지 않으려고 아픈 사람한테 떠넘기려고 하면서 누구 보고 연기라는 거예요. 와,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아주 이빨도 안 들어갈 여자야. 지금껏 얌전한 척 내숭 떨며 본 모습을 숨기고 있었어. 무섭네, 무서워. 저는 그쪽이 더 무섭네요. 자기 재혼하겠다고 애를 남의 손에 맡겨요? 그게 아빠예요. 그럴 거면 애 엄마한테 보내던가요. 미쳤어요? 내 핏줄을 왜 그 여자한테 보내요? 왜 못 보내요? 그러면 양육비 줘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와, 이제는 아주버님 소리도 안 하고 그쪽 이쪽 찾으면서 완전 막말 퍼레이드를 펼치네. 무슨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전곡이 찔린 아주버님은 얼굴이 벌개져서는 씩씩대며 돌아갔어요. 제가 남편하고 시댁에 뒤통수 맞았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며 흥신소에 부탁해 알아본 게 있었는데요. 아주버님이 전 부인과 이혼을 하며 아이를 맡은 건 아이를 좋아해서도 아니고 자기 핏줄이어서도 아니고 양육비 보낼 게 아까워서 그런다는 걸 알았어요. 거기에 더해 남편은 원래 좀 막 노는 스타일이었다는 것도요. 이 사람은 제가 회계사인데다가 순종적인 타입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싶어 결혼한 거였더라고요. 저는 이미 이혼할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이제 곧 그 말을 하려는 찰나였는데 눈치 없는 시어머니가 그날 밤 저를 찾아와 남편과 합세해서 저한테 이러더군요. 더 말할 거 없다. 민준이 네가 맡아.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며느리 도리는 해야 할 거 아니냐?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우리 큰아들 위해서 민준이 3년간 키우는 거다. 나 더는 말 나오는 꼴 못 보니까 못 키우겠으면 정훈이랑 찢어지는지 알아서 해.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아주버님 재혼시키려고 저랑 이 사람 이혼시킨다는 거잖아요.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 손자 귀하면 어머니가 직접 키우세요. 어머니 건강하시고 시간도 많으신데 왜 굳이 그 귀한 손자 애 한 번 안 키워본 아픈 사람 키우길 바라세요? 듣기 싫다. 네가 시애미를 부려먹겠다 작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따위로 말을 할 수 있어? 됐고 무조건 이번 주말에 민줄이 데려올 테니 그렇게 알아. 그게 싫으면 이혼해.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제 딴에는 남편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으니까요. 정훈 씨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내가 민준이 안 키우면 이혼이야? 나 이기적인 여자 싫어. 솔직히 너 생각보다 너무 정없고 민준이도 안 맞겠다 하면 있던 정도 떨어질 것 같아. 아프다고 집에서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말이 돼? 솔직히 실체도 없는 병 일하기 싫어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네가 먹은 밥값은 하란 말이야. 그러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는 거 정훈 씨도 같은 생각인 거냐고. 그래, 나도 네가 민준이 안 맡으면 이혼이야. 그렇게 알아. 어디서 말이야. 시집온 여자가 고개 빳빳하게 들고 시댁 식구들한테 대들어. 엄마가 하라시는 대로 해. 그 말로 제 안에서 남편과는 끝이 났어요. 저는 그동안 핸드폰으로 통화 녹음해놓은 거며 이렇게 저한테 찾아와 시댁 식구들이 깽판 칠 때마다 말했던 것까지 전부 녹취하고 있었고 부엌에 몰래 갖다 놓은 홈캠으로 남편이 저 하나도 안 도와주고 아픈 나를 보살피지도 않고 혼자 놀고 먹는 모습까지 다 담았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탈모가 오고 이석증이 생긴 건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으니 남편과 시댁 식구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정신과 의사 소견까지 받아놓았어요. 만반의 준비를 마쳤던 저는 다음 날 남편 출근 후에 친정에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조리 말했어요. 제 이야기에 친정엄마는 기가 막혀 분을 삭히느라 애를 쓰셨고 곧 친구분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상우가 나야. 우리 정화 때문에 그러는데 나랑 의논 좀 하세. 사실 친구분 아들은 꽤 규모 있는 의료기 업체 사장이었는데요. 남편은 그 회사의 거래처 사원이었어요. 제가 그 의료기기 회사 회계장부를 정리하면서 몇 번 부정행령을 짚어낸 적이 있어서 사장님은 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고 저를 아주 잘 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엄마가 바로 그 회사에 투자를 한 투자자였다는 거죠. 엄마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 몇몇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IT 쪽 회사만 투자를 하다가 엄마 친구가 부탁해서 그 아들이 하는 의료기기 회사에 투자를 하셨던 거였어요. 그러니 엄마나 저나 그 집에서는 은인처럼 대할 수밖에요. 엄마는 거기에 언니까지 불러서 판을 키우셨어요. 언니가 국제 변호사이고 저랑 혈육이니 제 사건을 맡는 건 어렵겠지만 그 인맥으로 든든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니까요. 정아야, 이제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속 썩을 거 없다. 세상에, 네가 그래서 이렇게 살도 빠지고 안 아픈 데 없이 엉망이지. 사람이 괜히 이렇게 되겠어? 안 그래도 건강하던 애가 이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박서방 이거 진짜 안 되겠네. 아니지, 박서방은 무슨 박서방? 그 자식하고 그 애미라는 사람 내가 그냥 안 둘 테니 그런 줄 알아. 세상에 제 편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거라는 걸 그때 정말 절실히 깨달았네요. 든든한 엄마의 약속 덕분인지 저는 몇 달 만에 푹 잠을 잤고요. 그렇게 저는 주말이 오길 기다렸고 드디어 디데이가 되었어요. 아침 9시가 되자마자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이 애랑 아이 짐을 잔뜩 가지고서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남편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짐을 받아서 거실에 들였고요. 저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들이 하는 걸 지켜봤어요. 아주버님은 그런 저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게, 결국 이렇게 될 거 왜 뻗대요? 뭐 그러면 자존심 좀 사는 것 같아서? 민준이한테 잘해요.
애한테 무슨 일 있기만 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애한테 화풀이 하지 말고 잘 키우라고요. 그 말에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들었지? 기왕 하기로 한 거 잘하자. 너 나랑 이혼하고 싶은 거 아니잖아. 다 그렇게 좋아했는데 너 나랑 못 헤어질걸? 그걸 왜 네가 마음대로 정해? 애 키우고 싶으면 네가 키워. 너 이거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당장 우리 형한테 사과하고 민준이한테도 사과해. 애 앞에서 그따위 말을 해? 자네야말로 우리 딸한테 사과해. 어따 대고 큰 소리야. 현관에서 들린 엄마 목소리에 남편도 아주버님도 시어머니도 놀라서 입만 벌리고 서 있었어요. 엄마는 성큼성큼 들어오시더니 남편 귀싸대기를 한 대 철썩 때렸어요. 그리고 그 인간이 정신 못 차리는 사이 부엌에서 쌀바가지를 가져다가 그 인간과 그 집 식구들한테 집어 던졌죠. 어머, 이게 무슨 짓이에요, 사부인? 어떻게 이런 천박한 짓을? 천박? 지 장남 재혼시킨다고 남의 딸한테 못할 짓 시키면서 괴롭히기까지 하고 막말한 인간이 할 소리는 아니지. 그리고 내가 왜 네 사부인이냐? 오늘부로 너네는 우리랑 끝이야. 장 사장, 그리고 현아야, 들어와. 엄마 호령의 의료기기 회사 사장과 언니가 들어왔어요. 놀라서 어안이 벙벙한 남편과 시댁 식구들한테 제가 말했죠. 기억 못하시나 본데 우리 언니 국제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저 비싸고 승률 높은 이혼 변호사 구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장 사장님 기억하죠? 우리 엄마 친구 아들이거든요. 엄마가 그 회사 투자자고. 이게 다 무슨 뜻인 줄 알아? 댁들은 이제 다 죽었다는 거야.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겨우 남편이 덜덜 떨며 저를 붙잡았어요. 정아야, 이혼이라고 한 건 겁주려고 한 거지. 내가 진짜 이혼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집안이 잘 되려면 장남이 잘 되어야 하는데 형한테 이번에 진짜 괜찮은 집안 여자가 생겼다고 해서 형이 잘 되면 우리 다 좋은 거 아니겠어? 그래서 그랬던 거야. 장모님, 처형, 사장님, 제가 정말 정아랑 이혼하려고 했던 거 아니고 저도 다 잘해보려고 그런 거였어요. 잘해보는 거 좋아하시네. 너 니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180도 변해서 아픈 애 팽개쳐두고 너 혼자 놀고 먹은 거 다 알아. 이 천하의 나쁜 놈 같은 이라고? 댁들은 말이야, 인두껍을 쓴 짐승들이야. 나 댁의 큰아들 결혼한다는 여자 집에도 여기가 어떤 집구석인지 다 얘기했으니까 그리 알아. 아마 조만간 파혼한다고 연락 올 테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가 뭔데 남의 결혼을 망쳐요. 아주버님이 벌컥 화를 내며 엄마한테 대들자 장 사장님이 나서서 아주버님을 제지했어요. 어허, 어디서 지금 나이 많고 약한 노인한테? 그리고 박정훈 씨, 당신 우리 거래처 회사 사원이지? 대리였나? 그 나이에 대리이기도 쉽지 않은데. 정아 씨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남자랑 결혼하나. 내심 아쉬우면서도 괜찮은 사람이니 하려니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내가 박정훈 씨에 대해서 당신 사장한테 얘기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순순히 물러날래요? 그 말에 결국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뒤로 물러섰고 엄마는 바로 어디론가 전화해서 트럭과 사람들을 불러 남편 짐을 모조리 싸서 시댁으로 보냈어요. 이 집 내가 내 딸 명의로 해준 거는 기억하지? 그러니까 너, 네 형이랑 엄마 데리고 당장 여기서 나가! 엄마의 불같은 호령에 남편은 어깨를 움츠리고 자기 가족하고 집을 나갔고 저 역시 그 길로 친정으로 왔어요. 그 후 이혼 소송을 하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찾아와 싹싹 빌면서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장모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안 그럴게요. 정아 고생 안 시킬 거고요. 정말 잘할게요. 처음 결혼할 때 약속했던 대로 제가 행복하게 만들어 줄게요. 예, 사돈. 이렇게 아이가 사정하는데 한번 봐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며느라이야. 젊은 혈기에 그럴 수 있다지만 사돈께서는 어른이잖아요. 어른이 뭔가요? 아이들한테 본보기가 되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어른 대신 사돈이 한 번만 참으시고 저희 청운이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 말에 저는 그동안 분노가 폭발해서 그대로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거실에 있던 물건들이 손에 잡히는 대로 그 인간들한테 집어던지며
소리소리 질렀어요. 뭐가 어쩌고 저째? 어른? 이봐야 아줌마. 댁은 그래서 어른이라서 나한테 그렇게 막대했어? 시아버지가 나한테 해줬던 것까지 손에 꼽아가면서 그것만큼 더 부려먹겠다 난리 쳤어. 어른이라서 당신 큰존자 내가 키워야 된다고 억지 부리고 안 키우면 갈라서라고 해놓고 왜 말이 많아. 그래서 내가 이혼하겠다잖아.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지랄이야. 제가 완전 폭동을 일으키자 엄마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얘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당신이 뭔데 내 딸을 이렇게 망쳐놔. 댁들 더 큰 고생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아니면 콩밥 먹여버릴 테니까. 그 말에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시어머니는 돌아갔고 그 후에는 합의를 하자고 아주 굽신거리며 사람을 조종하려 들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제가 억울한 게 너무 많아 그러지 못하겠다고 했고 결국 10여 개월의 소송 끝에 저의 승소로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죠. 남편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자기 엄마랑 형한테 자기 인생 망쳤다며 난리를 쳤다는군요. 그러면서도 소송에서 이겨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지 어디서 변호사를 구하기는 했는데 제가 선임한 변호사는 이길 수 없었고 결국 그 변호사도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먼저 사임했고요. 남편은 눈물을 머금고 저한테 위자료를 물어줘야만 했어요. 그리고 자기 형과 엄마와 대판 싸우고 집을 나왔다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회사에 소문이 다 퍼져서 사람들이 다 피해서 결국 사표를 냈다네요. 그 이후 남편은 더 작은 회사로 옮겨 일을 했지만 월급이 적어 대리운전에 배달 알바까지 하며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해요. 아주버님은 여자 집에 싹싹 빌고 설득해서 결혼까지 잘 가나 했는데 그래도 이 집 구석을 믿지 못한 여자 아버지가 뒷조사를 했다가 저한테 했던 일이나 전 부인한테 못되게 군 게 다 들통나서 결국 파혼당하고 애 키우며 산다고 해요. 다니던 회사에서도 해고돼서 치킨집을 차렸는데 손님도 얼마 없다고 하고요. 남편은 지형은 쳐다보지도 않고 산다고 해요. 자기 인생 망쳤다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인간이나 그 형이나 50보 100보예요. 둘이 똑같은 인간이었죠. 그걸 알아보지 못했던 제가 멍청했던 거고요. 무서운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만만한 사람한테 함부로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했으니 저는 그 정도 벌은 받아도 싸다고 생각해요. 남편과 이혼하고 벌써 10개월이 되어가네요. 저는 그동안 푹 쉬면서 아팠던 몸도 마음도 회복했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영화도 많이 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요. 정말 제대로 된 힐링을 했죠. 잠깐 아주 나쁜 꿈을 꿨다가 깨어난 기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한 달 전에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서 다시 회계사 업무를 하고 있고요. 다시 엄마 친구분 아들 회사 담당이 되었는데 그 회사에서 저를 환영해주며 잘 돌아왔다고 반기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제 일로 더 많이 인정받고 커리어를 쌓아서 더 큰 회사로 옮기는 게 목표예요. 그렇게 제 할 일 열심히 하며 사는 게 최고라는 생각이 드네요. 남편과 이혼 후 계속 엄마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회사에 복귀하며 다시 나가려고 했지만 엄마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출퇴근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엄마 옆에 계속 있을 생각이에요. 엄마도 저 때문에 마음고생 하셨을 거 생각하면 죄송해서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언니와 장 사장님한테도 미안하고 고맙고요. 그런 마음들 다 갚으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물론 엄마도 언니도 장 사장님도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저만 잘 살면 그게 다 갚는 거라고 격려해 주시긴 하지만요. 그래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요.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행복하시고 건강한 매일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